금 가격이 실제로 오르는 시기일 때 은 가격은 그거의 1.5배 내지 2배 더 높은 상승률을 보여줍니다. 마켓캡이 낮아서 변동성이 더 크다, 요런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금이라는 자산은 전체 수요의 한 10% 정도만 산업재로 쓰여요. 이빨에 하는 치금이라던가 아니면 우주 산업이라던가 반도체에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금이 쓰이는데, 은은 전체 수요의 절반 이상이 산업재로 쓰입니다. 금과 은의 결정적 차이점과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일단 공통점부터 말씀드릴게요. 은은 금과 함께 5,000년이라는 역사 동안 같이 돈으로서 쓰였어요. 은도 우리가 아까 전에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그 화학 원소 주기율표를 보면 제가 5가지 특징을 말씀드렸죠. 예, 돈이 될 수 있는 이 5가지 특징을 모두 만족하는 게 금이랑 은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은도 5,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돈으로서 쓰였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금 가격 차트랑 은 가격 차트를 딱 겹쳐서 보면 오를 때도 똑같이 같이 오르고 떨어질 때도 똑같이 떨어지는 특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 금에 비해 은 시장 규모는 한 10분의 1 수준으로 작다는 겁니다. 우리 흔히 비트코인 투자할 때 알트코인은 더 높게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금 가격이 실제로 오르는 시기일 때 은 가격은 그거의 1.5배 내지 2배 더 높은 상승률을 보여줍니다. 마켓캡이 낮아서 변동성이 더 크다, 요런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금이라는 자산은 전체 수요의 한 10% 정도만 산업재로 쓰여요. 우리 이빨에 하는 치금이라던가 아니면 우주 산업이라던가 반도체에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금이 쓰이는데, 은은 전체 수요의 절반 이상이 산업재로 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은은 모든 원소들 가운데 전기전도율과 열전도율이 가장 높아요. 그렇다 보니까 전기전자공학에서는 거의 필수제에 가까운데, 문제는 예전에 은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구리에 비해서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제 은보다는 구리로 어떻게 해서든 대체해서 써왔던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죠? 지금 인공지능이다, 5G다, 군사 쪽으로 가더라도 정말 최첨단 기술들, 데이터 센터도 있고요. 엄청난 그런 기술들, 전기차까지, 이런 것들이 집약되다 보니까 은이 사용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지금 어느 수준까지 왔냐면, 이미 2015년 이후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고치를 매년 갱신하고 있어요. 매년. 그래서 은의 수요는 앞으로도 더 첨단화되고 고도화된 기술로 우리가 가고 있다 보니까 은의 수요는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은 은의 공급은 계속 줄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에 대한 공급이 앞으로 좀 많이 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은도 지금 남아있는 모든 매장량을 따져보면 은도 마찬가지로 한 20년이면 고갈나요. 그 정도로 은도 별로 없다. 그리고 은이라는 게 어떻게 캐지냐면, 은광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금을 캐다가 거기 부산물로 은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의 생산량이 줄어들면 당연히 은의 생산량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안 그래도 은의 공급은 줄고 있는데 은의 수요는 미친 듯이 폭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수요가 공급을 뛰어넘어서 금의 공급이 부족한 사태가 지금 3년 넘게 계속 지속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안 그래도 금 가격이 오를 때 원래 은이 더 많이 오르는데, 앞으로 이 금의 상승 사이클이 지속됨에 따라 은의 상승 포텐셜이 훨씬 더 클 수 있겠구나. 네, 요런 부분들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은이 금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다고 봐도 될까요? 그쵸. 일단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은이 기본적으로 금이 오를 때 1.5배 내지 2배 정도 더 많이 오르거든요. 근데 참 재밌는 건, 우리 일반인분들 사실 은 투자 잘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누가 옆에서 은 투자한다 그러면 금 투자도 아니고 은 투자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다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금의 슈퍼사이클을 전체 기간을 두고 각각 다 나눠서 보면, 그 초반부에 금이 먼저 오르고 나중에 은의 상승률이 따라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금은 이렇게 오르는데 은은 나중에 금의 상승률을 뚫고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게 보통 중반부쯤에 은의 상승률이 금의 상승률을 뚫고 더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금은 한 번 오를 때 되게 무섭게 올라요. 근데 은은 그것보다 더 많이 오르는데, 지금 슈퍼사이클이 시작된 이후부터 금의 상승률과 은의 상승률을 비교해보면 거의 엇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은은 금보다 1.5배 내지 2배가 더 올라야 되는데 아직 상승률이 똑같다는 건, 앞으로 남은 뒤에 후반부 그
은의 상승률이 진짜 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은이 이런 부분도 있어요. 제가 5,000년 동안 금과 함께 돈으로서 쓰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흔히 이제 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아는 건데, 금은비라는 그 숫자가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금과 은의 비율인데, 금 한 개 살 돈으로 은을 몇 개 살 수 있냐, 요거를 상대평가하면서 지금 금에 비해 은이 얼마나 많이 저평가되어 있냐, 이거를 이제 좀 따져보는 지표예요. 인류 역사 5,000년 전부터 그 다음에 쭉 기간을 두고 보면 대부분, 압도적 대부분, 거의 모든 기간 동안 금은비는 한 1대 10에서 1대 15 정도 됐어요. 요게 아주 정상적인 범위다. 근데 지금이 어느 정도냐면 1대 80 정도 됩니다. 금 한 개 살 돈으로 은을 80개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사람들이 은에 대한 그런 매력도를 못 느끼다 보니까 죄다 금을 사러 달려가는데, 아직 은으로 달려가지 않아서 은값은 금에 비해 엄청나게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 근데 우리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저평가된 주식이라고 해서 매수했는데 10년대 저평가다,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은도 저평가 기간이 한 번 오면 되게 오래 가요. 대신 이게 저평가 기간이 언제 풀리냐면, 쉽게 말하면 그냥 금값 오를 때 풀려요. 지금 이 어마어마한 차이, 뭐 금은비가 보통 1대 15 정도 되는데 80까지 벌어진 이 극단적인 저평가인 이 은의 저평가가 이번 금 사이클 때 풀릴 것이고, 그로 인해서 금 가격의 상승보다 훨씬 더 높은 상승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은 투자 방법은 어떤 것이 있고 추천하시는 은 투자 방법은 무엇인가요? 제가 일단 금은 실물로 투자하기를 많이 추천드렸는데, 실물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우리가 보관하는 게 아닌 KRX 금시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실물을 정말 추천드리는데, 실물을 내가 보유하지 않고 실물의 형태로 투자하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참 이게 양자택일의 문제에 놓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실물을 추천드리지만, 실물은 아무래도 은을 실물로 투자하기 시작하면은 부피가 되게 커지고 보관이 되게 불편해지는 단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물에 투자하지 않는 방법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ETF,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펀드의 형태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 방법으로 투자를 하면 가장 큰 장점은 내가 실물을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매수하고 매도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간편하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수수료가 한 0.7%에서 0.8% 수준으로 되게 저렴하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팔 때 전체 수익의 15.4% 혹은 미국에 상장된 ETF의 경우는 22%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은 가격이 한번 오를 때 되게 무섭게 오르거든요. 적게는 한 10배에서 많게는 30배도 넘게 오르는 그런 자산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나중엔 조금 뼈 아플 수도 있다. 요건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ETF의 특성상 이게 가끔 은 가격이 상승한 거를 잘 못 따라가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괴리율이 되게 높게 벌어지면은 그럼 상장 폐지가 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꼭 인지하고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워렌 버핏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금은 이자나 배당도 주지 않는다. 그래서 매력적이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워렌 버핏 선생님이 예전에 금을 캐는 회사에 투자한 적은 있었습니다. 금을 캐는 회사에 투자를 하면 금 가격이 오르는 시기에는 그 사이클에 맞춰서 주가도 상승하는데, 여기에 더불어 배당까지 얻을 수도 있거든요. 이처럼 은 자체에 투자하는 것보다 은을 캐는 회사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펜 아메리카 실버 코프라는 회사들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금광주들을 다 모아놓은 ETF 같은 것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투자를 해보는 방법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실물 은을 추천드리기는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일단 은 가격은 금보다 오를 때 훨씬 많이 오릅니다. 근데 그거에 뭐 15.4%, 22% 이건 진짜 뼈 아프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은은 지금 정말 극단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저평가돼서 가격이 낮을 때 내는 부가세 10%는 나중에 가격 오르고 보면 훨씬 그 비용이 적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심지어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과 은을 살 때 실물을 삶에도 불구하고 개인 간 중개거래 요거를 이용하면 은도 마찬가지로 부가세도 없이 살 수 있고, 또 살 때 팔 때 가격 차이도 없는 똑같은 가격에 사고 팔 수 있거든요. 이런 방법을 이용할 수도
수도 있으니까 실물을 투자하는 게 투자의 효율 면에서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금과 마찬가지로 나중에 금의 상승 사이클이 더욱더 가파라지면서 금의 수요가 붙을 때 실물의 프리미엄이 붙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은도 가격이 올라갈 때마다 은의 공급이 부족해지고, 그러니까 수요를 못 따라가서 공급이, 은에도 실물의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많이 붙습니다. 최근에 금의 프리미엄이 붙었을 때 은은 프리미엄이 막 30% 40% 이랬었거든요. 앞으로 은 가격이 더 무섭게 오를수록 이 프리미엄에 대한 부분은 훨씬 더 심해지고, 그 말은 즉 내가 지금처럼 프리미엄이 좀 안정된 시기에 은을 미리 실물로 사놓는다면 나중에 사람들의 수요가 몰릴 때 훨씬 더 은 가격이 오른 것보다 훨씬 더 높은 프리미엄까지 받아가면서 팔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실물 투자, 물론 처음 스타트로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으실지 몰라도 한번 같이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과 은 둘 다 투자한다고 했을 때 투자 비율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내가 금 투자에 대해서 이제 막 시작하는 거고 이제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전체 자산의 금을 10% 정도부터 담고 시작을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때는 오로지 금만 담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은은 다 좋은데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금은 변동성이 적기 때문에 그것도 실물로 사놓으면 사실은 사놓고 막 우리가 막 주식 투자할 때 막 심장 벌렁벌렁거리고 계속 그 핸드폰 보게 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게 거의 없어지거든요. 진짜 마음이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자신 있게 실물로 금 투자해보는 거 많이 추천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실물로 금 투자할 때 가격 변동하는 걸로 인해서 불안해하시는 분 거의 못 봤거든요. 근데 은은 변동성이 금의 거의 2배 정도 수준이 되다 보니까 사람이 이게 초보자일수록 변동성이 크면 클수록 오를 때야 기분 좋겠지만 좀 이제 크게 떨어지거나 하면은 내 생각이 틀렸나? 괜히 저 양배리 말 듣고 내가 은 산 거 진짜 후회된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부터 먼저 모아놓고 시작을 하시고, 내가 조금씩 금 투자에 대한 확신이 생겨남에 따라 은의 비중을 천천히 높여가면은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대략 금과 은에 대한 비중이 6대4 정도가 되었을 때 좀 충분히 괜찮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트코인은 금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정말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솔직히 저는 아예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비트코인이 금보다 떨어져서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비트코인과 금은 생각보다 다른 자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흔히 비트코인이라고 할 때 디지털 금이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비트코인과 금을 되게 동일선상에 두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정말 본질까지 들어가 보면 비트코인과 금이 되게 다른 자산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일단 우리가 왜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부터 생각을 해보면, 제가 아까 전에 일부였나요? 돈이 될 수 있는 5,000년 동안 금과 은이 돈으로서 쓰였는데, 진짜 돈이 될 수 있으려면 5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고 했어요. 한정성, 안정성, 불변성, 분할성, 익명성, 이 5가지인데 이 비트코인이 이 4가지를 다 충족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돈으로 쓰일 수 있어요, 비트코인도. 그렇다 보니까 비트코인도 그럼 디지털 금이네 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근데 이 금의 특성이 이 5번째 익명성,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게 돈이 될 수 있는 정말 큰, 그리고 금이 5,000년 동안 돈으로서 쓰일 수 있었던 그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런 거 하면, 이거는 한 개인의 영역에서도 그런데 이제 국가 단위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돈이라는 건 국가가 통제하고 국가끼리에서 이제 정말 결정짓는 그런 아주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냥 정말 가까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어요. 러시아 외환보유고에 금이 아니라, 달러가 아니라 비트코인을 잔뜩 담아놨다고 칩시다. 그러면 미국이 이제 러시아한테 경제적 제재인 스위프트 제재를 했잖아요. 달러 자산 다 압류하고 달러 거래하는 거 다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막 심지어 금도 원래 그때 같이 제재를 했거든요. LME, 그러니까 런던 금시장과 그 다음에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전부 러시아산 금 받지 마라 라고 했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러시아산 비트코인 받지 마라 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러시아가 이 비트코인을 쓰는 게 정말 많이 제약됩니다. 왜냐면 비트코인이라는 게 익명성과 완전 정반대인 투명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흔히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사토시 나카모토의 지갑에서 비트코인 빠져나가는 순간 비트코인 가격 폭락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 모두가 사토시 나카모토 지갑에 비트코인이 얼마가 있는지, 그게 어디로 빠져나가서 뭐 얼마만큼은 누가 가져가고 또 얼마만큼은 누가 가져가고 이게 계속 어디까지 타고 가는지 전부 다 모두가 알 수 있거든요. 이런 익명성이 아닌 아주 투명한 이런 그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비트코인이에요. 그래서 해킹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부분이 이것 때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 국가들은 전략적 자산으로서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을 갖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금을 갖고 있었던 러시아는 어떻게 됐냐면, 서방의 그런 경제적 제재 이후에 러시아는 금을 다 인도로 갖다 팔았어요. 인도는 러시아 금을 수입을 했지만 금은 아주 매력적인 게 뭐냐면 쓸모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주얼리라거나 아니면 반도체라거나 분명히 이런 부분에서 쓰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을 수입한다고 했을 때 이게 뭔가 그런 돈으로서의 목적, 뭔가 황금성으로서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핑계를 댈 수가 있는 거예요. 인도 입장에서는 이제 금을 막 사모을 때 미국이 야 러시아산 그렇게 사면 어떡하냐 라고 할 때 나 이거 반도체 만들어야 되는데 써야 된다, 나 그 다른 의미로 쓰는 거 아니고 반도체 만들려고 쓰는 거다, 막 이런 식으로요. 이게 되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해요. 그렇게 수입한 인도는 그 금을 녹여요. 금은 녹여지는 순간 이 금이 어디서 왔는지 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참 재미난 약간 음모론적인 얘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금의 90%는 밀수됐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게 맞든 아니든 밀수가 됐든 아니든 알 방도가 없어요.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온 순간. 마찬가지로 인도는 그렇게 들어온 금을 녹여서 런던 금시장과 뉴욕 상품거래소에 다 갖다 팔았어요. 근데 단 한 번도 거절된 사례가 없죠. 왜냐? 이거는 이제부터 인도 금인 거예요. 러시아산 금인지 아닌지 알 방도가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익명성, 돈이 정말 전략적 자산 최종, 어떻게 보면 돈이라는 가치의 가장 최고 꼭대기에 있으려면 익명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과 금은 다른 자산입니다. 금은 쉽게 말해서 국가의 단위에서 볼 때 전략적 자산의 가장 최고 수준에 있는 위치가 금인 거고, 비트코인은 마치 우리처럼 이렇게 일반 개인, 그 민중의 돈이라고,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걸 그래서 민중의 돈, 개인의 돈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전쟁 난다고 금 갖고 나가기 되게 어렵겠죠.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사람들 비트코인 사서 밖으로 해외로 나가면 내 지갑을 뭐 어떻게 살펴볼 수가 없잖아요, 국가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비트코인은 개인의 돈, 민중의 돈으로서 그런 엄청난 메리트가 있고, 거의 여기서는 뭐 다른 뭐 자산과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메리트가 있죠. 하지만 금은 이 국가 단위의 전략적 자산의 가장 최고봉에 있는 그런 자산이다. 그래서 뭐 비트코인과 금이 마치 하나의 정말 큰 대분류로 보면 돈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지만 본질은 아예 다른 거예요.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보다 금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더 높다고 봐도 될까요? 저는 비트코인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공부를 저도 많이 하고 있고, 하지만 당장 내일 당장 빵원이 된다 그래도 이상할 게 없고 100억이 된다 그래도 이상할 게 없어요. 그 정도로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우리가 5년 뒤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얼마일까, 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 쉽게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만, 금은 비트코인보다 더 뛰어나다, 더 많이 오른다가 아니라 좀 확실해요. 5년 뒤에는 금 가격이 어느 정도 가 있을지, 뭐 그리고 어떠한 가치로 평가받을지 뭐 정확하게 숫자 막 따져가면서 얼마가 된다 이건 아니어도 적어도 지금보다 한참 더 높은 수준, 높은 레벨의 가격과 그거에 대한 명예를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걸 쉽게 예측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금을 투자하고 저희 전 재산을 금에 투자하고 있거든요. 전 집도 없고 차도 없어요. 진짜 제가 돈 생기면 다 금 사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금 가격이 다른 모든 자산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를 거라서가 아니라, 금만큼은 앞으로 5년을 두고 볼 때 그냥 가장 확실한 자산이라는 그런 저만의 확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이라서 여러분들도 금 투자를 할 때, 뭐 그리고 저의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양배리가 한 7배 오른다고 했으니까 나도 한번 내 팔자 한번 고쳐봐야겠다, 이게 아니라 지금 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다 미친 듯이 금을 사는지, 각국의 대형은행들은 막 금을 쓸어 담는지, 브릭스라는 국가는 왜 금이라는 자산을 담보로 한 화폐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조금씩 공부해 보면서 나아간다면 그래도 조금은
때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깊은 통찰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금 투자에 확신을 가지셨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처음부터 금을 뭐 엄청 잘 알았던 건 당연히 아니에요. 저도 2018년쯤에 주식 투자를 한참 하다가 그때 뭐 경제 위기 온다 이런 뉴스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경제 위기 오면 뭘 사야 되지? 저도 그때 똑같이 안전자산이 금이랑 달러니까 그럼 금 한번 공부해보자 라는 정말 단순한 생각으로 금을 공부했거든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제가 막 유튜브도 보고 블로그도 보고 뭐 그랬는데 금에 대한 정보가 생각보다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있는 정보들 중에 잘 맞지 않는 것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뭐 금리가 오르면 이자나 배당을 주지 않는 금 가격은 내려간다라고 했는데 지난 50년의 가격 데이터, 뭐 더 길게 가서 100년의 가격 데이터를 두고 보면 잘 안 맞거든요. 완전히 틀린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왜 사람들이 알고 있는 통념과 금에 대한 실제 정보가 이렇게 다를까? 그게 너무 재밌어서 저는 이제 100편이 넘는 해외 논문과 그다음에 제가 직접 연구하고 검증하고 분석한 그런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다 보니까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경제 위기가 올 거라서 금을 사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곧 금의 슈퍼 사이클이 오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대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자본이 별로 없으니까 그때부터 진짜 그 알바로 번 돈의 거의 90% 이상을 다 저축으로 해서 정확히 2019년 7월이었어요. 그때 딱 시그널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렵게 열심히 모은 그 1,000만 원 전 재산을 지금 생각하면 되게 보잘것없는 돈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 당시 저의 전 재산을 이제 금으로 투자하면서 지금까지도 돈만 생기면 다 금으로 바꿔놓고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부분입니다. 금, 은 투자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금이라는 자산이 되게 처음 배울 때는 어려운 것 같지만 그래도 다른 자산들에 비해서는 훨씬 쉬워요. 그리고 그런 추세도 되게 길고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시그널들도 정말 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배워두면 나 진짜 죽을 때까지 써먹을 수 있을 정도로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다. 다만 그게 세상에 잘 안 알려져서 그렇다. 그래서 너무 홍보 같지만 그런 모든 제가 6년 동안 제가 공부하고 분석하고 검증한 모든 것들을 꽉 짜내서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이 짧은 1시간, 뭐 2시간 정도 시간 동안 전부 다 알려드리고 싶지만 그러기에는 이 시간이 되게 짧았어요. 그래서 책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과 은은 언제 팔면 좋을까요? 언제 팔면 좋냐?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진짜 내가 뭔가 고점 부근에서 팔고 싶다라고 하면 금을 매도해야 되는 시그널들도 나오거든요. 그것들을 공부해보면 좋은데 그냥 아주 단순하게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도 똑같아요. 매수할 때랑 매도할 때 매도가 더 어렵다고 느끼지만 사실 매도의 방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매수했던 이유가 곧 매도했던 이유가 돼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뭐 삼양라면이 너무 맛있어서 얘가 앞으로 정말 잘 팔릴 것 같아서 그래서 삼양이라는 주식을 샀어요. 그러면 내가 나중에 팔 때는 이 삼양라면에 대한 부분이 뭔가 바뀌었을 때 팔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재밌는 게 삼양라면이 너무 맛있어서 잘 팔릴 것 같아서 삼양의 주식을 사놓고 금리 올라간다니까 막 주식을 팔던가 이럴 수 있거든요. 이런 게 되게 모순된다라고 방금 여러분들도 느끼신 것처럼 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의 슈퍼 사이클이 언제 오는가, 실질금리, 생산량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실질금리가 최저점을 찍었다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냐, 요거는 좀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요거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질금리 그리고 생산량 이 두 가지가 매도 시그널의 생산량이 다시 늘어나던가 실질금리가 최저점 부근에 왔다라는 이 두 가지 부분이 나타나면은 그러면 금을 파시는 게 좋고, 실제로 제가 그런 것들을 분석했을 때 그 시기쯤에 팔면 물론 머리 꼭대기는 아니에요. 한 어깨쯤에서 판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 시그널로 참 이용하기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은 금 가격이 정말 무섭게 오를 수 있는 시기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현금의 가치가 무차별적으로 떨어지는 탈달러화, 탈세계화 시기예요. 이게 일종의 해프닝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금 투자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패러다임의 변화다 라고 저처럼 느끼신다면 반드시 포트폴리오의 일부라도 금을 보유하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양벨이었습니다.